자,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뭐 이제 근데 그렇지 사실 진도가 다 끝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도 대부분 본 사진들이죠. 보면은 아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강의를 올릴 때가 됐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입니다. 3번 이렇게 그 뒤에 사진들 보시면서 저게 뭐였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시겠죠. 어쨌든 총정리 강의인데 늘 그렇지만 총정리 강의는 요걸로 뭐랄까 내용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로 내용 공부를 하라는 목적이면 미리미리 올려드렸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뒤늦게 시험 직전에 올려드리는 건 공부는 알아서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로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틀어놓고 줄창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한글 그걸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PPT 방식으로 방식을 바꿔봤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유럽 문명의 뿌리, 고대 그리스였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때 형성된 그리스 문명이 끊임없이 유럽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 그리스 문명이 지금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르네상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그리스 문명은 지금 4대 문명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4대 문명에 속하진 않지만 가까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 문명이 나중에 로마 문명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꼭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그리스 문명은 처음에 해상민족한테 무너지죠.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알파벳을 남긴 페니키아인들, 그다음에 유일신교를 믿었던 헤브라인들이 믿었던 유일신교가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가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3대 종교 중에 두 개인 크리스트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다시 부활을 하죠. 이렇게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부활되는 거죠. 이제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폴리스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국가들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로 간섭을 안 하죠. 하지만 이 많은 도시국가들이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피아 대제전, 그다음에 신앙으로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 같이 믿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폴리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좀 더 높은 지대, 신전이 있는 그래서 신께 마지막으로 신탁을 듣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고라는 생활 공간이죠. 광장.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생활도 열고 또 뭔가 중요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이 광장에서 모여서 민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아고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운영됐었던 아테네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은 기본적으로는 중장보병에 의해서 발전을 하죠. 중장보병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기를 사서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중장보병에 의해서 민주정이 발전을 하고요. 이 아테네 민주정을 발전시켰던 인물들면 일단 솔로니 금권정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소한의 재산의 기준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무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중장보병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 시민들로 구성된 500인 협의회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쫓아내는 도편추방제 이런 것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페리클레스는 이제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제 그래서 민회에 참석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권 제한법은 이제 양가 부모가 모두 시민이어야 시민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당제에 적용되는 사람을 좀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의 제도를 보면 일단 공직은 추첨으로 뽑고요. 근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공직은 이렇게 선거로 추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직은 추첨으로 한다. 전문성이 있는 공직은 선거로 뽑고 일반적인 공직은 추첨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시민이 이제 민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고요. 이 민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게 페리클레스의 수당제였었죠. 그다음에 외국인, 노예, 여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스파르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스파르타는 소수의 이주민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었죠. 농업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교육을 통해서 소수의 이주민들이 다수의 지배받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강력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이민족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에게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형성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군사력으로 보면 스파르타가 더 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아테네가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형성돼서 이제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이때 뭐 이제 뭐 마라톤 전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살라미스 해전이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무 무기도 없었던 중장보병이 될 수 없었던 가난한 시민들도 노병으로 참여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게 됨으로써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이제 승리로 이끌고 가면서 아테네가 조금씩 더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기면서 아테네가 조금씩 더 영향력이 세지고 특히나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언젠가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한테 연회비를 걷죠. 그리고 이 연회비를 바탕으로 아테네가 점점 더 강해지고 더구나 또 아테네가 이 돈을 막 자기들 수당제에 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변 폴리스들이 아테네한테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이 불만을 터트려서 아테네한테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죠.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리스 세계의 도시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당연히 스파르타가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론 아테네가 지배했던 것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스파르타는 더욱더 자기들 방식으로 그리스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방식 이런 거가 마음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도시국가들이 불만을 폭발하게 되면서 그리스 세계 전체는 전쟁의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막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 전체가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가 약화된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이때 그리스 세계 전체를 정복했었던 마케도니아의 왕이 요거까지 기억하는 게 부담이 될까 봐 빼긴 뺐는데 필리방이었죠. 필리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마케도니아죠. 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그리스 세계로 침략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바로 필리방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죠. 알고 계신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로 그리스 세계가 많이 분열이 되어 있고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이렇게 약해진 그리스 세계를 다 정복을 하죠. 마케도니아 필리방의 목적은 사실은 그리스 세계를 다 통합해서 이 힘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에게 복수를 하는 거였죠. 근데 마케도니아 필리방은 일단 그리스 세계 통합까지만 하고 늙어 죽게 되고요. 그 어떤 아버지의 유언을 알렉산더 대왕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 문화와 그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 문화를 이제 동양 문화권이다, 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해서 오리엔트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가 융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여기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켜서 이주 오는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리스 문화 그다음에 원래 그 정복한 지역의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또 이런 방법으로 정복지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리스 병사를 현지 여성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와의 조화를 바랬다. 이 조화를 바란 거죠. 이 조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의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그리스 문화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하는 시기였는데 이 우리 그리스가 다른 문화를 만나서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나를 어느 폴리스 소속의 혹은 그리스 소속의 이런 어떤 소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세계의 한 사람의 시민일 뿐이다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주의는 사실상 이제 개인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깨져 나가면서 세계 시민주의라는 이름의 개인주의가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그리스 공동체 의식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깨져 나가면서 세계 시민주의의 개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적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스토아파는 금욕주의, 에피크로스파는 쾌락주의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유클리다가 아니죠. 어, 유클리드의 기하학,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술품으로는 조각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밀로의 비너스, 그다음에 라오콘 군상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인데요. 로마는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스보다 조금 늦기는 하지만 거의 그리스와 동시에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 역사가 끝나고 로마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리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짝 늦은 시기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도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로마도 평민이 성장하는 뭐를 통해서 중장보병을 통해서 평민이 성장하는 그리스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수도죠.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고 로마에서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왕이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 공화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죠. 공화정이 정답이고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공화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원로원, 지금의 국회 역할을 하는 거죠. 법도 만들고. 그래서 이 원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두 명을 두죠. 집정관. 그래서 회의기구인 귀족들의 회의기구 원로원과 그다음에 그 대표인 집정관 두 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화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점점 평민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장보병들이 활약하면서 그리스의 형태처럼 중장보병의 활약으로 이렇게 평민들이 성장하고 이 평민들이 조금씩 정치권을 얻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중장보병들이 활약했다는 건 전쟁할 일이 많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또 중장보병들이 활약을 해서 정치권을 얻어 나갔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즉 중장보병의 활약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로마가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중장보병들이 활약하면서 시민권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의기구를 만들죠. 그게 평민회였고 그 의장이 호민관이었죠. 그래서 호민관이 비토, 거부권이라는 특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원로원의 결정이 만약에 평민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 평민회에서 이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평민회의 대표인 호민관이 원로원으로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법이 귀족들이나 평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성문법이죠. 성문법으로 완성된 법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걸 성문법이라고 해요. 이 성문법으로 완성된 12표법 요게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정관 두 명 중에 한 명을 평민으로 해서 평민의 권한을 더욱더 키우는 리키니우스법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르텐시우스법 평민의 입법권을 부여해서 이제 귀족과 평민의 법적 권리가 완전히 동등해지는 평민들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이죠. 이렇게 평민의 12표법, 리퀴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 네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점점 영토를 넓혀 나가죠.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장보병들이 활약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평민권이 커졌다는 건 중장보병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김으로써 도시국가에 있었던 로마가 조금씩 더 영토를 넓혀서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넓히기 위해서, 즉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충돌을 하게 되죠.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많은 활약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로마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카르타고는 본토, 이 한니발은 카르타고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걸 쫓아 들어갔었던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장군이 한니발을 무찌르게 되면서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기에 더해서 마케도니아까지도 차지하면서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카르타고와 싸웠던 거고
여기서 이기면서 또 마케도니아까지도 차지하면서 이렇게 지중해 인근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이니 전쟁 이후에는 포이니 전쟁을 중장보병들이 중심이 돼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중장보병들인 평민들이 더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길었고 그만큼 그 기간만큼 토지가 황폐화됐고요. 그다음에 또 정복지에서는 굉장히 싸디싼 아주 값싼 농산물들이 넘어오는데 이탈리아 본토에서 중장보병들이 평민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굉장히 황폐화돼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값비싼데 정복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싸니까 이탈리아 본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팔리질 않죠. 그러면서 평민들이 농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평민들은 갖고 있던 토지를 다 팔아버리게 되고요. 이걸 귀족들이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걸 바탕으로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막 양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더 큰 부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평민들의 땅을 다 귀족들한테 넘기게 되고요. 평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자기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자영농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영농이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세금도 못 내고 중장보병이 될 수도 없게 되면서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한테 토지를 빼앗아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려고 하지만 당연히 실패하게 되고요. 어, 왜냐하면 누가 반발했겠어요? 귀족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요. 더욱더 위기는 짙어지게 되는 거죠. 크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서 당연히 평민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문제가 확실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크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면서 위기는 더 심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위기가 심해질 때 당시에 자기의 능력으로 유럽을 정복했었던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힘을 바탕으로 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독차지하는 종신독재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유럽의 정권도 장악하고 또 유럽의 로마의 시민 유럽이 아니죠. 로마의 정권도 종신독재관이 됨으로써 장악하고 그다음에 빵과 서커스 정책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도 얻으면서 거의 마치 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공화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귀족들이 결국 이 왕이 되어가려고 하는 카이사르를 죽여버리게 되죠. 암살하게 되죠. 그러면서 카이사르는 끝이 나게 되지만 이 카이사르를 계승했던 게 바로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였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카이사르의 빵과 서커스 정책도 그대로 이어나가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어, 카이사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마치 카이사르처럼 왕처럼 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걱정을 미리 알고 원로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번호가 1번인 첫 번째 시민일 뿐이다. 나는 프린캡스다. 절대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로원들의 이런저런 정책들도 다 존중해 주면서 결국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분노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섣부르게 욕하면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원로원이 오히려 먼저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 존엄한자 이렇게 칭호를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 본인이 황제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때가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인 제정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겠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하는 시기. 이때 이제 로마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가 이어진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오현제인데 오현제를 외워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어쨌든 이렇게 황제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현명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조금씩 이어졌었기 때문에 마르커스 아우렐리스 때는 이 전통이 깨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통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때가 로마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로마가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뭐죠? 잠시만요. 노현제 시대 이후의 로마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유럽에서 대규모로 게르만족들이 대이동해 오죠. 그래서 로마가 조금씩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또 로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 이동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더 이상은 확장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복 지역에서 포로들이 넘어왔었던 그 노예들도 더 이상 공급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로마의 경제 위기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위기가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왕을 욕하기 시작하면서 황제를 욕하기 시작하면서 황제의 권력,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교체되는 군인 황제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로마 정치가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유입해 오면서 로마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이 힘든 마음을 교회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점 더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처음에 기독교는 확산됐을 때 탄압을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전통 종교를 완전히 무시했었기 때문에 많이 탄압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로마의 위기는 심해지고 로마 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힘든 마음을 교회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독교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도 기독교를 인정해야 됐었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죠. 사실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서유럽 서로마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게르만족한테 좀 도망을 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결국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나라의 종교, 국가의 공식 종교인 국교화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국을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해서 서로마를 완전히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오도시스 황제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로마 전체를 이렇게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도망가는 거죠.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에 도망을 가서 서로마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여기 빨간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번 앞전에 몇 번 여기까지 영상을 찍었다가 뭔가 실수가 나서 제 영상을 중단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게르만족이 서로마 쪽으로 대규모로 밀려들어 오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동쪽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을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눠서 서로마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즉 서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동로마는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이어가게 되죠. 어, 로마의 문화를 보면 로마는 그리스 영향을 많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창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건축 면에서는 아치, 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치를 쓴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 여기 이제 콜로세움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도교였었죠. 수도교. 이렇게 아치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돔을 사용했었던 만신전 판테온이죠. 그다음에 법도 많이 발전을 하죠. 문장으로 완성된 법인 12표법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법인 시민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지켜야 되는 시민법, 도시국가 시절의 법이죠. 그다음에 로마가 거대한 국가가 되고 나서 그 안에 로마 지배를 받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인 만민법. 그다음에 자연법은 사실상 철학이라고 봐야 돼요. 법을 만들 때 어떤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했었던 자연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순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교에서 출발을 하죠. 즉 유일신교라는 거죠. 이 양반 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시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는 믿든 안 믿든 실존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신적 존재로 보는 거고 저처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중요하고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존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예수가 창시를 했고 근데 이미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건 유대교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불만이 뭐였어요? 유대교의 선민사상이었죠. 선민사상. 어,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헤브라인들은 이 헤브라이 민족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느 민족, 특정 민족이 아니어도 뭐예요? 특정 민족이 아니어도 열심히 기도드리기만 하면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교 헤브라인들의 선민 사상을 비판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마가 무너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게르만족 중에 프랑크족이 세웠던 게 프랑크 왕국이죠.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건국자인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뭐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동로마의 그리스 정교와 구분해서 하는 얘기죠. 나중에 보겠지만 어, 교황을 따르면서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게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이탈리아 로마 교황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비스가 이제 프랑크 왕국을 건국하면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방어에 성공을 하죠.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슬람 세력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슬람 세력이 되고 더 넘어오려고 하는 걸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핀이 이제 로마 교황한테 교황령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를로스 대제가 이때가 전성기였죠. 그래서 서유럽 거의 다 먹으면서 자기가 정복하는 지역마다 교회,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믿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한테 서로마 황제 대관을 씌워주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교황령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권이었고 더 넘어오려고 하는 걸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 많은 지역, 요게 다 이제 프랑크 왕국인 거고 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막 세우고 다니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위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보고 로마에 있는 교황이 소로마 황제 대관을 카를로스 대제한테 씌워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혼란이 찾아오고 그리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봉건제가 형성되는 거죠. 봉건제가 형성되는데 봉건제가 형성된 배경을 보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동중서 분열되면서 사람들은 국가의식이 희미해지죠.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지켜줄 나라가 없어진 중앙정부가 없어진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와중에 또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마을에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 좀 한다는 기사들을 땅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느껴주셔야 돼요. 고용을 할 때 땅을 주고 고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 노르만족들의 침략으로 바깥으로 자유롭게 활동이 안 되면서 상업이 침체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즉 시장이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느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귀족들이 기사를 땅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고 기사는 고용받았으면 이제 귀족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받은 땅을 이 땅이 거의 마을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주가 돼서 이 땅을 장원으로 경영하고 이 장원 안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농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도식으로 보면 귀족들이 기사를 이제 땅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기사는 충성과 군사적 봉사를 바치는 거죠. 군사적 봉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민족이 침략해 들어오면 맞서 싸워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둘 중 한쪽이 마음에 안 들면 깰 수 있죠.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땅을 받으면 이 땅에서 영주가 되고요. 이 땅을 장원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받고 고용이 되면 귀족을 주군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요. 이 귀족은 이 기사를 고용했으면 이 기사를 봉신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귀족과 주군이 이제 같은 사람인 거고요. 기사, 봉신, 영주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기사는 자기가 받은 땅을 장원으로 지배하면서 그 장원의 영주가 되고요. 그 영주로서 이 장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 농노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노들은 일단 결혼은 가능했고요. 땅은 다 이제 영주 거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대로 된 농사는 안 되고 텃밭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땅이나 아니면 가축 이런 것들 약간의 재산은 가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를 옮길 자유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영주한테 세금, 노동력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마 무너지는 거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배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서로마 무너지는 거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배웠다면 이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제는 이제 살아남은 동로마 이 동로마 제국이 나라 이름을 바꿔서 비잔팀 제국으로 비잔티움 제국으로 성립이 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죠. 어,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 로마의 전통을 계승했고요. 그다음에 수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옮겼던 콘스탄티노플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 사람 한 명 보면 된다고 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업적이 크게 세 가지였었죠. 전성기였기 때문에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는데 과거 로마가 잘 나가던 시기에 영토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법들, 그 복잡한 법들을 다 정리하는 로마법 대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을 잘 볼 수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을 이때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소피아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으로는 돔, 모자이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제도로서는 이제 마치 군현제와 비슷하다고 하는 전국을 31개 지역으로 나눠서 사령관을 파견하는 군관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이 뭐야 균전제랑 비슷한데 땅을 받으려면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둔전병제. 그래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운영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둔전병제를 운영하면 군사력도 키울 수 있고 자영농도 키울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약해졌다가 이슬람 세력이었죠. 오스만 제국한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문화는 그리스 문화고요. 좀 중요한 게 이제 종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들은 황제를 따라야 됐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서유럽 쪽에 서로마 쪽의 교회들은 어, 서로마 쪽의 교회들까지도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따랐었는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걸 따를 수 없게 된 서유럽 서로마의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따르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유럽의 교회들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를 이제 서로마 황제 대관을 씌워주면서 프랑크 왕국의 황제, 그다음에 나중에는 동프랑크의 황제를 따르게 된 거고, 얘들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라가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된다.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지 않는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과 그다음에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는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인권 투쟁인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서인권은 성직자 인명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크 왕국은 이제 동중서 3분할 이후로 왕권, 국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지방분권적인 상황에서 크리스트교 교회의 영향력이 서유럽 전체에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성직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고 말이 잘못 나왔네요.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해결해야겠죠. 일단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으로는 프랑크 왕국 시절에 피핀이 교황한테 교황령이라는 땅을 주면서 마치 귀족이 기사한테 땅을 주고 그러면 기사는 충성을 바치듯이 교회 또 즉 교황이 피핀한테 땅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피핀한테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더구나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이제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 그다음에 나중에 동프랑크 왕한테 황제 대관을 씌워주면서 더욱더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이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충성의 근거로 황제가 이제 원래는 교황한테 있어야 될 서인권, 성직자 임명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성직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썩어 들어가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죠. 수도원 생각에는 이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이 바로 서야 이제 성직자가 썩어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 이 서임권의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 얘기를 교황이 들으면서 교황도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 즉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서인권, 성직자 임명권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황제가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하지만 교황이 파문을 내리고 황제 너는 더 이상 크리스트교 교도가 아니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제가 여기에 감당이 안 되면서 굴복을 하게 되죠.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황제가 왜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뭐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랑크 왕국은 3분열 되고 나서 왕권, 국가 이런 개념이 희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냥 교황이 황제라고 하니까 황제가 된 거지. 동프랑크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왕권이 센 입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왕권이 원래도 약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약한 상황인데 이제 교황이 파문까지 내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성직자 임명은 교황이 하게 되고요. 토지 지급은 황제가 하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서임권을 교황이 되찾아오는, 그래서 교황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황제권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요. 교황권이 강해졌다는 건 교회가 강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은 얻어왔지만 교회가 부패하는,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문화는 더욱더 교회 중심의,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앙, 교회, 신을 논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이런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이걸 총정리했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면서 스콜라 철학이 총정리되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이렇게 스콜라 철학이라는 수준 높은 철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학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면에서는 고딕 양식, 그래서 높은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죠. 높은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건축 양식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기사도 문학이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인데요. 어, 조금씩 중세가 끝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경을 보면 일단은 영향이 아니고 배경이죠, 배경. 일단 그 배경을 보면 유럽 봉건제 사회는 굉장히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농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또 노르만 침략이 중단되죠. 그래서 유럽의 농업이나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또 유럽인들이 굉장히 대외 진출 욕구가 굉장히 커지죠.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농업과 상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이제 유럽은 좁다, 더 넓은 세계로 뻗어 나가보고 싶다, 진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비잔티움 제국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서유럽 전체는 여러 왕들보다는 로마 교황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서유럽 전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고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인.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으로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둘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로마 교황은 이때 도와줘서 잘 되면 그리스 정교를 다시 한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황이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십자군 구성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뭐 상인들은 상권을 진출할 수 있고 상권을 확장할 수 있고 또 귀족이나 기사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많은 유럽인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규모의 십자군이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년 넘도록 8번이나 갔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유일하게 얻은 게 있다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실패했으니까요. 이걸 가자고 했었던 교황이 민망해지면서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싸우러 갔었던 기사들이나 귀족들도 죽거나 다치면서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이 실패했지만 유일하게 얻은 게 있다면 근데 유일하게 얻은 것 치고는 너무 크죠.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발전해왔던 상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폐 시장이 발달하고요. 원거리 무역이 성장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길드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길드를 중심으로 영주로부터 싸워서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내는, 그래서 더 이상 영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도시를 얻게 되죠. 근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장원 안에 있었던 농노가 이제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장원이 조금씩 해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주도 이제 화폐가 필요하니까 농노들한테 이제는 수확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수확하면 수확물 그대로 내지 말고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농노들한테는 더 유리하죠. 어, 그래서 조금씩 이런 면들도 장원이 해치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흑사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고 살아남은 농노가 더 귀해지면서 농노에 대한 대우가 더 개선되는, 그래서 조금씩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장원이 조금씩 해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농노의 속박을 더 강화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프랑스의 자크레난, 뭐 영국의 마트탈레난 이러면서 어쨌든 반란들이 터지기도 하죠. 어쨌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또 흑사병이 터지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원이 해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귀족 기사들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건데 또 시민들도 세금을 내면서 협조하죠. 그래서 왕은 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하면서 왕권을 키워나가고요. 또 시민들의 성업활동을 돕죠. 그래서 왕과 시민들이 서로 돕는 과정에서 왕권이 이제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각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랑 영국이 이제 100년 전쟁을 벌이게 되죠. 본인들의 왕위 계승 문제나 아니면 프랑스 북부 지방인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을 겪어나가면서 국가의식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이나 영국인들이나 이 전쟁 전에는 나는 그냥 우리 마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영국을 맞아 싸우는 프랑스인이야. 영국인들도 나는 그전에는 나는 그냥 뭐 런던 사람이야. 뭐 나는 맨체스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프랑스라는 국가를 맞아 싸우는 영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한 국가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국가를 지배하는 왕의 지배에 따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가 이기죠. 그다음에 영국은 백년 전쟁에서 졌지만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귀족 가문 간에 랭커스터가 요크가 이 귀족 가문들 간의 전쟁이었던 장미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귀족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귀족들이 더 약화되고 그래서 왕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 원래는 이슬람권이었던 지역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 시절에는 기독교권이었다가 이제 이슬람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슬람권으로 넘어갔다가 요때 이제 기독교 세력으로 되찾기 위해서 재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 전쟁, 이 재정복 운동을 성공적으로 거두게 되면서 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는 이제 중앙 집권화, 왕권 강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 독일은 서인권 패배 이후로 황제의 권력이 여전히 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탈리아는 한가운데에 교황령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 집권화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거의 다 왔죠.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황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말발이 예전만 못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보다는 좀 신보다는 인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문화적인 풍조가 생긴 거고요. 또 지중해 무역이 번영하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 지중해 한가운데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알프스 산맥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 이탈리아였는지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로마 제국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지중해 무역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지식인들이 로마 제국의 문화가 남아 있는 이탈리아로 넘어오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요게 알프스 산맥이에요. 요게 요 하얀색 있는 요게 알프스 산맥이고 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이제
그 지중해 무역이 발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들이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술품 위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중해 무역이 발달하고 로마 제국의 문화가 남아있고 또 멸망한 비잔티움 제국의 지식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문화 예술품으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의 무도,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비드상, 피에타상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런 작품들도 있죠. 그다음에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아레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이런 주로 예술 작품 위주로 르네상스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양반이 다빈치죠. 빠르게 보면 뭐 이런 인체의 부도, 뭐 모나리자, 또뭐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미켈란젤로는 보시다시피 천지창조 기억나시죠? 이 천장에 있었던 거,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에 있는 요 뭐요? 천지창조 기억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비드상, 그다음에 뭐 피에타상, 하늘로 본 모습은 하늘에서 본 모습은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피에타상 이런 조각상들도 만들어졌었죠. 그다음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런 작품들도 남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 이북은 교회와 어떤 봉건제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그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은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기존의 봉건제, 귀족 기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느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에라스무스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직도 성직자들이 썩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교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성직자들이 이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도원 개혁 운동이 벌어지면서 서인권 투쟁이 벌어졌던 건데 서인권 투쟁을 교황이 이기면서 교회 영향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학면에서는 어때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에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게 기존의 인식이었다면 코페르니쿠스가 관찰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텐베르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활판 인쇄술 원리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단위로 이렇게 다 조각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글자들을 모아서 껴놔서 그 위에 잉크만 바르고 이렇게 계속 찍어내면 굉장히 싼 가격에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책을 많이 만들면 책값이 싸지고 그러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보급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사실은 알프스 이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그게 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타고 더욱더 이 비판 정신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인권 투쟁을 교황이 이기고 그러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더 세지면서 성직자들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는 이 부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어, 더구나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말빨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이 교회에 대한 비판 정신, 인간 중심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 정신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제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게 되고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글이 이제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더욱더 널리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이 왜 독일에서 시작됐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인권 투쟁을 패배했던 게 독일 동프랑크의 황제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영향력이 독일에서 더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독일의 교회들이 더 심하게 부패했었기 때문에 더 썩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도 독일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칼뱅이 스위스에서 예정설 모든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 그게 예정설이었었죠. 그다음에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에서 본인의 교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혼을 반대하고 못하게 만드는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의 교회는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 영국의 교회는 영국 왕을 따른다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되죠. 사실 여기에는 영국 교회들이 이미 이전부터도 교황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교황한테 거부당하면서 나는 더 이상 교황의 간섭을 받을 수 없겠다. 우리 영국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나 영국 왕을 따른다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카톨릭 교황이 이끄는 카톨릭과 새롭게 생긴 루터파, 칼뱅파 이런 신교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갈등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갈등이 심했던 독일에서는 두 번 전쟁을 치르게 되죠. 처음에는 슈말칼덴 전쟁을 치르면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각 지역의 지배자가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톨릭 아니면 루터파 중에 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또 이 신성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원래는 이제 루터파였었던 루터파가 아니라 원래는 신교 칼뱅파였었던 왕 앙리 4세가 본인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칼뱅파죠 칼뱅파 칼뱅파였었던 왕 앙리 4세가 본인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되 프랑스의 낭트 지역에서만큼은 칼뱅파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 허가하겠다 이런 합의였었던 낭트 칙령이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원래는 이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에스파냐가 카톨릭을 수호하게 되면서 신교 칼뱅파가 많아졌었던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죠. 30년 전쟁이 벌어지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 원래는 카톨릭, 루터파 둘 중에 결정을 했다면 이제 칼뱅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로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지중해 무역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많은 물산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원했던 게 후추라는 거죠. 근데 이제 후추를 살려면 이제 후추가 주로 인도에서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 이슬람 상인 거치고 이탈리아 상인 거치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후추를 인도로 가서 직접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고요. 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써오면서 또 이제 동양에 대한 아시아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서양 세계에서 나침반이 전파가 되면서 항해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또 크리스트교를 선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섰던 건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좀 소외되어 있는 이 지역이죠.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이제 포르투갈을 지원을 받고 아프리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죠.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는데 어, 포르투갈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나서는 거죠. 서쪽으로 쭉 가서 인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도가 아니라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였었죠. 그다음에 바스코 다 가마가 포르투갈 지원을 받고 이제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희망봉에서 멈췄던 걸 더 나아가서 인도를 가는 항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가 발견했었던 그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다. 그러니까 신대륙임을 입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젤란은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어, 포르투갈은 어, 포르투갈은 이제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는 포르투갈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남아메리카에 대한 식민지는 거의 에스파냐가 다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오게 됐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이
신항로 개척이 시작되면서 무역의 규모가 더욱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출도 많이 들어오지만 은이나 금 이런 것들, 특히나 은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은을 화폐로 쓰게 되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걸 가격혁명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가 남아메리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원래 발전하고 있었던 아시테크, 잉카 같은 아메리카 전통 문화가 다 파괴된다.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대 왕정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이후로 귀족 기사들이 약화되면서 이제 왕권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하게 되면서 왕권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왕도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해서 왕권을 키우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뭘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상업을 협조하는 거죠. 상업을 협조하는, 그래서 상업을 중요하게 운영하는 정책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 정책을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알아두실 게 서유럽과 동유럽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왜 다르냐면 서유럽은 상업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고요. 동유럽은 지중해 무역으로부터도 또 대서양 무역으로부터도 약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지원해줄 시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유럽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있고요. 이 펠리페 2세가 이제 오스만 제국을 싸워 이겼었던 무적 함대를 만들었었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있죠. 그래서 상비군을 육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콜베르라는 재상을 들여서 중상주의 정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었죠. 수업 시간에 봤었죠. 이렇게 아직 안 본 반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절대 왕정 시기를 누리면서 헨리 8세 때 만들어 놨었던 영국 국교회를 더욱더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의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미국인들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식민지들을 통해서 상업 활동을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다 중요하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이 계속 강해져서 대영 제국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보다 강력했었죠.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식민지에서 오는 영업을 이제 어떤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유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상업이나 도시 발달이 굉장히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왕한테 세금을 많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관료제 상비군을 자연스럽게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왕권 강화가 안 됐던 거죠. 어, 그래서 여전히 농노 귀족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동유럽의 왕들이 볼 때는 서유럽이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서유럽의 왕권을 배워서 의도적으로 이식하는 그런 계몽 절대군주 형식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지중해 무역으로부터도 대서양 무역으로부터도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이런 식으로 이식을 했어야 됐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본인이 직접 서유럽으로 가서 서유럽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상비군을 육성했고요.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화했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말 자체가 부르크가 도시라는 뜻이고요. 어, 상트가 이제 성스러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트르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이센은 우리 기억나시죠? 신성로마 제국은 중앙 집권화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 분열된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했던 게 프로이센이에요. 그렇게 강력해진 게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 덕분인 건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공업지대였었던 슐레지엔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몽군주임을 주장하죠. 그래서 나는 왕권을 키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 제1의 첫 번째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프로이센 국가를 키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몽군주를 주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요제프 2세가 이제 농노제를 폐지하고 또 언론 자유화를 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잘 안 되게 되죠.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였었고요.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프로이센은 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